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며칠 밤을 새워야 할 엄청 복잡한 전략 기획서를 써야 하는 거예요. 벌써 피곤하네요. 그렇죠. 근데 며칠 밤을 세우는 대신에 그냥 챗GPT한테 프롬프트 몇 줄 딱 던져준 거죠. 그랬더니 뭐 한 10초 만에 기계가 완벽한 논리에다가 문장까지 아주 유려한 보고서를 뱉어낸 겁니다. 네, 요즘 흔히 있는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만 다듬어서 상사한테 댔더니 상사가 막 박수를 치면서 역대급 인사이트라고 자네 진짜 천재라고 극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속으로는 좀 찔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겉으론 아유 아닙니다 하고 겸손하게 웃는데 자리로 돌아오면 그 속으로 아주 묘하고 서늘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네, 내가 한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맞습니다. 과연 방금 그 성공은 누구의 것일까요? 내 성과일까요? 아니면 내가 매달 구독료 내고 있는 저 실리콘밸리 어딘가에 있는 서버의 성과일까요? 만약에 내일 회사가 당신 말고 그냥 그 구독료만 내기로 결정해버린다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서늘한 불안감,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묘한 기분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조만간 무조건 겪게 될 현실이거든요. 네, 피할 수 없죠. 이게 단순히 내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운 거, 그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가진 고유한 쓸모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아주 본질적인 위기감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위기감을 넘어설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학술 논문부터 대학교 신문 사설, 뇌과학 매거진 기사도 있고요. 네, 출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휴먼 알파라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을 다룬 프레젠테이션까지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무슨 프롬프트 잘 쓰는 얄팍한 팁 이런 거 안 배웁니다. 그런 건 유튜브에 널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격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 즉 휴먼 알파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해독해 볼 겁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마주한 이 압도적인 존재, AI의 진짜 정체부터 좀 파헤쳐 볼게요. 솔직히 요즘 AI랑 대화하다 보면 너무 사람 같아서 제가 가끔 소름이 돋거든요. 막 위로도 해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는 일종의 새로운 생명체나 지능으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빠지는 착각입니다. 사실 AI가 스스로 코드를 짜고 실시간으로 막 진화하는 걸 보면 영락 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잖아요. 그렇죠. 엄청 똑똑한 생명체. 하지만 학술적인 기준이나 철학적 기준으로 보면 생명과 기계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코나투스요? 그게 뭔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살고자 하는 끈질긴 의지입니다. 자기 보존 본능인 거죠. 살고자 하는 의지.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뒷골목을 막 떠도는 배고픈 유기견 한 마리가 있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주 최첨단 로봇개가 있어요. 그 공중제비돈으로 볼게요. 네, 맞아요. 뒤로 공중제비도 돌고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나르는 진짜 압도적인 성능을 가졌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 로봇개를 절벽으로 냅다 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건데. 그냥 떨어지겠죠, 뭐. 그렇죠. 기계는 그냥 추락하면서 내 낙하 궤적이 어떻고 바람의 저항이 어떻고 이것만 계산할 뿐이에요. 살려달라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기견은요? 유기견은 절벽 끝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으로 흙을 파고들면서 처절하게 저항하잖아요. 그게 바로 코나투스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네, AI가 아무리 유창하게 공감하는 척 문장을 뱉어내도 그건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상황에선 이 말이 맞겠네 하고 패턴을 계산한 의식의 모방일 뿐이에요.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살고자 하는 처절한 동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내린 결정 때문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런 양심의 실제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거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선을 긋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의식의 모방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걸 피그말리온의 함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조각상이랑 사랑에 빠진 그 피그말리온 신화요? 맞아요. 기계가 뱉어내는 그럴싸한 결과물을 진짜 인간성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친 제 입장에서는 그 생존 본능이니 양심이니 하는 게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네, 챗 GPT가 저한테 엄청 다정하게 오늘 많이 힘드셨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로해줘서 제가 진짜 마음이 편해졌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위로받았다는 효용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영혼이 없다는 게 내 일상에 그렇게 큰 타격이 있나요? 와,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당장 눈앞에 결과물만 딱 떼어놓고 보면 AI의 위로가 어떨 때는 사람보다 훨씬 완벽해 보일 때가 있죠. 맞아요. 감정 기복도 없고요. 네. 근데 이 지점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오늘 자료에 등장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꺼내야 합니다. 바로 모터보트와 범선의 비유예요. 모터보트랑 범선, 바다에 떠 있는 배요? 네. AI는요. 목적지의 좌표랑 연료만 딱 입력해주면 주변에 파도가 치든 풍경이 어떻든 다 무시하고 제일 빠르고 효율적인 직선 코스로 물살을 가르는 모터보트입니다. 오, 성능 좋네요. 그렇죠. 실패도 없고 감정적인 동요도 없이 오직 기능적 최적화만 추구하니까요. 제가 기업 CEO라면 무조건 모터보트 살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는 효율성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범선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바람을 타고 때로는 역풍 맞아서 막 지그재그로 돌아가고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는 수많은 실패를 겪는 범선이죠. 당장 보기엔 엄청 비효율적이에요. 답답하죠, 사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로의 문제나 CEO의 효율성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터보트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목적지를 못 정한다. 네, AI가 주는 그 완벽한 위로는요, 수백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이 맥락에선 이 단어가 확률적으로 제일 적절해 하고 계산된 껍데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이 진짜 진실인지, 그리고 우리가 내일 어떤 가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젠다를 세팅하는 건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렇겠네요. 만약에 모터보트가 절벽을 향해서 최고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엄청난 효율성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잖아요. 와, 소름 다 죽는 거네요. 네, 삶의 무게를 알고 실패의 고통을 아는 범선, 그러니까 인간만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치 판단의 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효율성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군요. 엉뚱한 목적지를 향해서 미친 속도로 질주하는 모터보트.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합니다. 그렇죠. 끔찍하죠. 그러니까 결국 최강의 모터보트 엔진, 이 AI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노를 빨리 젓는 근육을 키워서 기계랑 경쟁할 게 아니라 어느 바다로 왜 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위대한 선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방향 설정이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폭풍우 치는 AI의 바다에서 우리 범선이 침몰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장착해야 할까요? 자료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휴먼 알파의 4가지 핵심 기둥이 있던데 이걸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아주 중요하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아무래도 그 맹목적인 기계의 결과물을 통제하는 능력이겠죠. 맞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설계자이자 판단자로서의 전환, 영어로는 judge, 판사라는 단어를 쓰죠. 판단자. 예전에는 막 수많은 자료를 밤새 뒤져서 정답을 도출하는 게 인간의 최고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출은 모터보트, 즉 AI의 몫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AI가 가져온 결과를 낱낱이 해부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검증해야 해요. 자료에서는 이거를 에브리 검증 루프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에브리 루프요. 에브리? 그게 그냥 꼼꼼히 2번, 3번 읽어보라는 뜻 아닌가요? 단순한 오타 찾기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중요한 법률 계약서 요약을 AI한테 맡겼다고 쳐볼게요. 네. 첫 번째, evaluate, 평가입니다. AI가 내놓은 요약본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우리 회사의 톤앤 매너에 맞는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일단 크게 훑어본다. 그리고 두 번째, verify, 검증.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AI 특유의 환각 현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을 잡아내야 합니다.
아, 헛소리 하는 거요? 맞아요. 막 없는 판례를 지어내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불리한 독소 조항인데 AI가 멋대로 안 중요해 보인다고 생략해버리지 않았는지 팩트 체크를 빡세게 하는 거죠. 진짜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E와 R, edit, revise, 수정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문장을 상대방과의 미묘한 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요. 마지막 Y, 이게 제일 무겁고 중요합니다. 바로 you, 당신입니다. 아, 에브리의 Y가 U였군요.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AI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몇백억짜리 계약이 날아갔을 때 사장님한테 가서 챗 GPT가 그렇게 써줬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나요? 당장 해고죠, 그거는. 그쵸. 법정에서도 안 통합니다. 도출은 기계가 하지만 그 결과에 내 이름을 걸고 책임의 무게를 온전히 견디는 건 인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 에브리 루프를 제대로 돌리려면 나 자신이 지금 어떤 맥락에 놓여 있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네요. 네, 진짜 자기인식의 문제. 내가 나를 모르면 AI가 가져온 결과물을 검증할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료에 나온 타샤 유리크의 연구 내용, 그거 보고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리더들의 자기인식 수준 통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업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 리더들의 95%가 나는 나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대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인 검증을 해보니까 진정한 자기인식을 갖춘 리더는 겨우 10%에서 15%밖에 안 됐습니다. 와, 10%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 주변에 직원을 해주는 쓴소리하는 사람이 싹 사라지거든요. 달콤한 칭찬만 하는 예스맨들한테 둘러싸이니까 자신의 편향이나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내면의 거울이 박살나버린 겁니다. 와, 기계는 딥러닝 하면서 과거의 오류를 막 무섭게 반성하고 수정하잖아요. 근데 정작 방향의 키를 준 인간은 자기가 무슨 오류를 범하는지도 모른 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지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반성적 사고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어요. 내가 틀렸네? 피드백 받으면 즉각 궤도를 수정하죠. 근데 인간 리더가 똥고집과 편견에 갇혀서 자기인식을 잃어버린다? 그럼 끝이네요. 네. 기계가 인간의 성찰을 흉내내는 시대에 인간이 기계보다 못한 성찰 능력을 보인다면 그 범선은 100% 암초에 부딪힙니다. 게다가 이 자기인식이 없으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번째 기둥, 학습 민첩성도 절대 발휘될 수 없어요. 아, 연결이 그렇게 되나요? 내가 부족하고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새로운 도구도 좀 써보고 실험하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완벽해 이러고 있으면 민첩할 수가 없죠. 와,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민첩성이 나온다. 기가 막힌 연결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네 가지 기둥 중에서 앞에 말한 통제력이나 민첩성보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오늘 이 심층 탐구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오, 윤리적 기동 말씀이시죠? 네, 계산되지 않는 연대, 호모쿠란스라는 개념이요. 이게 돌보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자료에 등장하는 그 명동성당 라파엘 홈리스 클리닉 풍경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AI의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미스테리 아닌가요? 그렇죠. 그 클리닉의 풍경을 AI의 아주 차갑고 효율적인 렌즈, 그 모터보트의 시각으로 분석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고의 지적 자본을 가진 엘리트 의사들이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와서 무료로 진료를 해요. 돈 한 푼 안 받고요. 네. 게다가 거동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한 환자들, 심지어 막 행동이 서투른 초보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도 답답해하지 않고 묵묵히 웃으면서 기다려줍니다. AI가 보면 기절하겠네요. AI 시스템이었으면 당장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 띄웠을 겁니다. 심각한 리소스 낭비, 당장 이 비효율적인 에러 값들을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수익화 모델을 돌리시오. 하하, 맞아요. AI 입장에서는 완전 버그 그 자체네요.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당신의 그 비싼 연산 능력을 낭비합니까? 이러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완벽한 비효율을 버그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연대, 측은지심, 그리고 조건 없는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아, 뭉클하네요.
AI 시대에 참 역설적이게도 이 철저한 비효율성,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기꺼이 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는 이 바보 같은 이타심이야말로 알고리즘이 절대 시뮬레이션 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인간 고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똑똑하고 일 처리가 빛의 속도고 심지어 24시간 잠도 안 자는 슈퍼 인턴 AI가 들어온 거예요. 무서운 신입이네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인턴보다 엑셀 단축키 빨리 누르려고 막 경쟁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대신에 우리는 그 인턴이 10초 만에 긁어온 데이터의 이면을 파악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이게 에브리 루프. 네.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이게 자기인식. 그렇죠. 새로운 트렌드에 인턴을 투입할 줄 알면서 이게 학습 민첩성. 동시에 일처리가 조금 느린 우리 인간 동료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함께 품고 가는 그 연대와 돌봄의 능력을 갖춘 노련하고 따뜻한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군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같은 경영학 대가들이 이런 말을 했죠. 기계의 몫인 관리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서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다. Doing things right.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 하지만 인간의 몫인 리더십은 불완전한 정보와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어떤 방향이 옳은지, 올바른 일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다. Doing the right thing. 이렇게 구분한 거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 명언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제 안에 깊은 본성이 막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요. 어떤 본성이요? 좀 솔직해져 볼게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훌륭한 매니저가 되어야 하는지 머리로는 진짜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에 저는 그냥 퇴근하고 싶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도 매일 그래요. 기획서 초안 짜는 거, 이메일 답장 쓰는 거, 짜증나는 회의록 요약, 심지어 주말에 데이트 코스 짜는 것까지 그냥 싹 다 그 유능한 슈퍼인턴한테 넘겨버리고 저는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고 싶단 말이죠. 솔직히 결과만 훌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굳이 머리 싸매고 사유하는 고통을 짊어져야 하나요? 그게 바로 기술이 우리한테 건네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사과입니다. 네. 오늘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무서운 단어로 경고하고 있죠. 인지적 외주화. 인지적 외주화요. 네. 다리뼈가 부러져서 한 몇 달 동안 깁스하고 있다가 딱 풀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 상상하기 싫지만 네. 근육이 다 빠져서 엄청 앙상해지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맞아요. 우리 뇌의 인지 근육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고민하고 분류하고 나만의 언어로 구조화하는 그 고통스러운 땀 흘림의 과정 있잖아요. 그걸 AI한테 몽땅 외주를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 모니터에 뜬 보고서는 엄청 그럴싸하겠죠. 겉보기에 완벽하죠. 하지만 그 지식을 전혀 다른 맥락의 새로운 문제에 딱 적용하는 전이 능력이라던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그 깊은 통찰력은 우리 뇌에서 영영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깁스를 푼 다리. 갑자기 섬뜩해지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단순히 이 뇌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는 감각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내수용성 감각 이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던데 솔직히 제가 피곤해서 AI한테 보고서 좀 대신 쓰게 했다고 제 몸의 감각까지 잃어버린다는 건 이거 좀 너무 비약 아닌가요? 절대 비약이 아닙니다. 이 현상 뒤에는 뇌과학 매거진에서 지적한 관심경제라는 아주 거대한 덫이 숨어 있어요. 관심 경제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냥 스마트폰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숏폼 알고리즘이 막 떠먹여주는 자극적인 영상에 내 주의력을 무방비로 내맡기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뭐 도파민 파티가 열리겠죠. 뇌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외부 자극을 처리하느라 완전히 과부하에 걸려버립니다. 그 결과로 지금 내 심장 박동이 좀 빠른지, 내 호흡이 얕아져서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이 더부룩한지 이런 내 몸의 내부 상태를 느끼는 생존 감각의 스위치가 탁 꺼져버려요. 이게 바로 내수용성 감각입니다. 아니 근데 내 심박수나 장이 꼬이는 걸 느끼는 게 이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감이나 육감이라고 부르는 판단의 근거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신체의 내수용성 감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쎄한 느낌 이런 거요? 맞아요. AI가 막 그럴싸한데 도덕적으로는 완전 문제 있는 해결책을 딱 제시했을 때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먼저 가슴이 좀 답답해지거나 뒷목이 서늘해지는 신체적인 직감이 탁 발동해야 그때부터 인간으로서의 가치 판단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 내부 감각이 휴폰 보느라 마비되어 있으면 기계의 오류를 느껴야 할 내 몸의 알람 시스템이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뇌를 안 쓰다 보니까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조차 못 느끼는 식물인간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구시민기구의 스티브 김 이사가 이런 경고를 했죠. AI 시대의 진정한 노예는 기술에 물리적으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의력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힘, 즉 관심 주권을 알고리즘한테 뺏긴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노예다. 관심 주권. 엄청 와닿네요. 게다가 아까 우리가 AI와 인간이 공진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같이 진화하죠. 그럼 우리가 사유를 멈추고 숏폰 같은 말초적 자극만 계속 클릭하면서 내 관심 주권을 놔버리면 우리가 매일 생산하는 그 쓰레기 같은 데이터들을 AI가 고스란히 다 학습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먹이가 그거니까요. 와, 결국 내 사유가 멈추면 기계도 엄청 멍청하고 편향된 방향으로 진화해버리는, 이거 그냥 다 같이 손잡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는 우리 인류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통찰력과 윤리를 잃고 게을러지면 AI 시스템 전체도 길을 잃고 괴물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이제 뼛속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퇴화해가는 이 인지적 근육을 다시 빵빵하게 키우고 뺏긴 관심 주권을 되찾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훈련해야 합니까? 뭐 퇴근하고 새로운 파이썬 코딩 학원이라도 등록해야 되나요? 코딩하군요. 사실 오늘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좀 의외이긴 했어요. 이 가장 최첨단의 위기를 극복할 무기가 가장 오래된 학문, 즉 인문학에 있다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인문학. 저도 약간 갸우뚱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랑 교육기관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당장 눈앞에 취업이 급하니까 대학교에다가 데이터 크롤링, AI 프롬프트 작성법 이런 증명 가능한 기술만 가르쳐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당장 써먹어야 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술 발전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 보니까 오늘 피코빈하게 밤새워 배운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통기한이 길어봐야 3년이라는 겁니다. 3년이요? 네, 3년 뒤면 새로운 AI가 나와서 그 코딩을 1초 만에 대신 짜버릴 텐데 우리는 금방 썩어 없어질 단기 소모품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몰빵하고 있는 셈이죠. 와, 3년짜리 유통기한 진짜 너무 허무한데요? 그럼 대학이나 우리는 도대체 뭘 배우고 사유해야 하는 거죠? 교육의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혀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면서 기존 지식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암기하고 수능하는 태도를 되게 칭찬했잖아요. 정답 잘 맞히는 사람이 최고였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은 AI가 100배, 1000배 더 잘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무둥탄 난쟁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거인의 어깨. 여기서 거인이 AI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억겁의 지식을 가진 거인의 어깨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축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로 우리는 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가, 이런 인문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뚝딱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선이지만 인문학은 그 손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하도록 이끄는 눈이자 나침반인 거죠. 아,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나온 일자리 생존 지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군요. 네, Safe Zones of Work 말이죠. 네. 엑셀 정리나 단순 반복 작업은 모조리 AI라는 저 빠른 모터보트한테 먹혀버리지만 최후까지 살아남는 직업군들을 보니까 다 인문학적 사유랑 맞닿아 있더라고요. 어떤 분야들이 있었죠? 사람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돌봄이 필수적인 의료복지 분야, 그리고 정답이 아예 없는 인간 경험을 다루는 예술과 창의 분야, 또 윤리적 파장이나 복잡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경영이나 법률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기계가 볼 때는 아주 끔찍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그 땀냄새 나는 인간의 영역이 결국 우리의 유일한 생존지대였어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저는 이 생존지대의 이야기를
옷과 몸의 비유로 한번 확장해보고 싶어요. 옷과 몸이요? 네. 우리가 지금 막 불안해하면서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최신 코딩 기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건 매 시즌마다 바뀌는 유행하는 옷입니다. 패스트 패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계절 바뀌고 트렌드 지나면 촌스러워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적 사유, 비판적 사고, 그리고 타임과 연대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그 옷을 걸쳐 입는 근육질의 건강한 몸 자체입니다. 아,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들 막 수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3년 뒤면 다 찢어질 유행하는 옷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작 헬스장, 그러니까 인문학적 사유를 키우는 데는 아무도 안 가서 몸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내 몸통의 코어 근육만 아주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 3년 뒤에 챗GPT 할아버지 같은 엄청난 신기술이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옷을 딱 던져줘도 우리가 그걸 완벽한 핏으로 소화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언제 찢어질지 모르는 옷차림에 집착하지 말고 당신의 인지적, 정서적 코어 근육을 키워야만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올라탈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깊고 숨가쁜 탐험을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AI를 이기는 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을 되묻는 시간이었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생존 지도를 마지막으로 쫙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AI의 다정한 출력물을 진짜 영혼으로 착각하는 피그말리온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고요. 네. 이 거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는 범선이 되기 위해 4개의 돛을 달았습니다. AI의 결과를 낱낱이 검증하는 에브리 루프, 나 자신을 비추는 뼈아픈 거울인 자기인식, 끊임없이 실험하는 민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눈에는 치명적인 에러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최고의 무기인 계산되지 않는 연대와 돌봄. 호모쿠란스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내 뇌근육을 퇴화시키는 인지적 외주화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나의 관심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3년 만에 썩어버릴 기술의 옷 대신 인문학이라는 코어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해야 한다는 생존 법칙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자료에 숨어있던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 알론케이의 묵직한 명언을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명언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스스로 발명하는 것이다. 과거의 데이터에만 순응하는 기계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당신은 끊임없이 낯선 질문을 던지고 가치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의 무게를 지는 위대한 개척자, 즉 휴먼 알파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개척자. 네. 압도적인 기술의 속도에 휩쓸려서 그냥 수동적인 승객으로 전락하지 마시고요. 그 거대한 배의 조타수를 꽉 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묵직한 여정을 마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보니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인가요? 어쩌면 저 실리콘밸리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기적 같은 인공지능의 발전이 단순히 우리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주고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 그럼요.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정답과 효율을 기계가 1초 만에 툭툭 뱉어내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도대체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철저하게 외면해왔던 그 가장 고통스럽고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는 제발 스스로 마주하라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꽉 등 떠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와, 벼랑 끝으로 등 떠민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서 당신이 챗 GPT 커서를 깜빡이면서 직장 동료나 친구한테 보낼 좀 껄끄러운 이메일을 대신 써달라고 딱 부탁할 때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타자를 치는 단순 노동을 외주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타인이 부딪히며 이해하는 과정, 즉 내 양심과 사유의 과정을 통째로 외주주고 있는가?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이 모터보트의 톱니바퀴 부품으로 남을지 아니면 저 위대한 범선의 선장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유하는 근육이 오늘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졌길 바라면서 끊임없이 묻고 부딪히는 당신의 그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 고맙습니다.